오늘 금방 제가 그 본 SNS에 올라온 게 현재 지금 국회에서 그 검찰 정상화,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자. 이제 여기에 어, 그 해봐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윤석열 그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그 인수위에 그 맡고 있는 장제원 씨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유가 뭐냐? 국회에서 다수가 횡포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현재 최소한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권 분리,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왕에 국민투표에 붙일 것 같으면 뭐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냐 하면은 의회의 다수 횡포가 아니라 검찰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 근원적인 헌법상의 문제,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굉장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검수완박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국회의 다수 횡포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수의 결정, 횡포가 아닌데 그 횡포라고 보이는 그네들의 그 눈에는 검찰이 저지르는 횡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자, 요건데요. 그 유신헌법에서 제7차 개헌인데 1972년입니다. 박정희 때 우리 독재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처음으로 헌법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사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영장 청구를 누가 하느냐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언급이 없었고, 세계적으로 헌법이라고 생긴 것에 누가 영장을 청구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영장 청구권을 도입하게 된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고, 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도 이 배타적 영장 청구권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각국 검찰 제도를 비교하는데요. 이 영장 청구 제도뿐만 아니라 영, 영장 청구 제도뿐만 아니라 잠깐만. 현재의 우리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는, 그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어, 아무데도 없는 막강한 여러 가지의 권한을 배타적 영장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기소 편의제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기소 편의제도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칠 그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검수완박 정도를 붙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원적으로 이 87년 헌법의 현재 헌법에 있는 제12조 3항을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목이 배타적 영장 청구권 제거, 그리고 이 검찰이 피라미드적 상명하복의
이 권위주의적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임명권을 빼앗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검사 임명 제도를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선제로 돌린다. 우리 국민이 민초가 각 지역의 지검장, 검사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서 지검장을 뽑으면 이게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그 국민들의 눈치를 각 지역의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의 검찰 조직은 바로 식민 지배 체제의 유산인데요. 일본이 우리 이 특별행정구역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소수의 인력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게 지배 체제를 강구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검찰에게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 동일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동일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적인 상명하복의 이런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여기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는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건을 재판하다가 판사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판사가 했던 거는 다 무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어받으면 판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바뀌면 사건은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검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 중도에 검사가 바뀌더라도 그 전에 했던 조사를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뜻에서 조사의 연속성을 검사 동일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 동일체가 조사의 연속 이런 건데 오늘날은 이 검사는 모두 다 하나의 명령 체계를 받아야 된다. 확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왜곡이 됐다 하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을 연속하는 것과 이 검찰 조직이 상명하복의 질서를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현재 검찰의 상황은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소불위의 권력 같지만 이 정치 권력, 재벌, 권력과 돈과 언론 서로 공조를 하기도 하고 한없이 작아지는 이 비열한 검찰 조직.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가 거의 꼴찌를 43위 이거 거진 꼴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거진 꼴찌 2010년부터 꼴찌를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피라미드 위계 질서를 타파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고 이 사람들이 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인사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무에 보다 충실할 전망이고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출할 권을 가진 주민들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이 단위 검찰로부터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쟁 효과 그리고 서로 간의 견제, 서로 잘하려고 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독점이 아니라 경쟁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일 것이 아니라 헌법 12조 3항 그리고 민선제 이것을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이 검찰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그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게 건국대학교에 그 음, 아, 우리나라에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선출제를 도입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법 권력에. 첫째는 시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5월 16일 날 61년 5월 16일 날 5.16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그 다음 날부터 5월 17일이었습니다.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런 그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한다. 선거인단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접 선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료적인 명령 임명 체제가 아니라 선거 제도를 60년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죠. 시행은 되지 못했지만 이런 민주적인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1년에 21년 전입니다. 검사들이 안을 냈어요. 이게 국민일보에 2001년 1월 2일 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검찰총장을 뽑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뽑는다는 제안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각 지역의 지역민들이 검사장, 지검장을 뽑는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먼저 요 이야기와 이어서 여기 6번의 슬라이드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만, 우선 그 각국의 이게 다 같이 중요한 것인데 이야기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검찰 제도부터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각국의 검찰 그 사례인데요. 자, 스페인에는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페인의 이 제도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에서 시행됐던 것이에요. 거기는 검찰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개인이 기소를 합니다. 이때 소추라는 말을 쓰는데 검사가 기소하는 것과 똑같은 제도예요. 개인이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공소를 유지한다. 개인이 책임을 지고 사인이라는 게 개인입니다. 거의 모든 범죄가 사인 소추에다가 그리고 사인이 공소를 유지하는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중세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는요.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문 헌법이 없어요. 그냥 판례를 통해서 불문 헌법인 것이죠. 판례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개인이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기소를 하면은 우리가 요즘 민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불문 헌법의 나라에서. 그래서 개인이 기소를 하면은 재판은 누구 하냐면은 수사와 재판을 수사도 재판도 누가 하냐면은 시민들의 모임, 그것을 컬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을 조사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이 법정에서 하는데 이 법정은 시민들로 구성된 법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배심제, 시민 배심제 같은 건데 배심원들은 그냥 재판만 하잖아요. 그것도 형량이 아니라 유죄, 무죄만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나라 영국에서는 개인이 기소하고 수사와 그러니까 그 사실규명과 재판을 시민의 법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와 다르고 고대 민주정에 가까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는 검찰 제도를 처음으로 출현시킨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는 입법과 행정, 이권으로 분립되어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삼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 이렇게 국회와 행정, 이권으로 분립되어 있고 재판소와 검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수사는 지방법원에 속하는 수사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검찰은 여기에 검찰은 우리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파기법원이라고 얘기를 번역을 하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부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파기법원 밑에 파기검사국이 있고 고등법원 밑에 고등검사국이 있고 지방법원 밑에 지방검사국이 있어요. 이 검찰은 법원에 종속이 되고 법원은 그 행정부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들 예를 들어서 대법원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개별적으로 부설되어 있어서 서로 지휘 감독 체계가 없고요. 파기검사국, 고등검사국, 지방검사국 간에도 지휘 감독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각 검사국은 법원에 종속이 되어 있을 뿐이고 판사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다만 검찰은 검찰청의 사법 업무만 담당하고 하급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검사국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수사판사는 여기에서 수사판사와 검사의 할 일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느 한쪽도 전횡을 하지 못한다. 검사를 수사를 하다가 뭔가가 딴 게 보였어요. 그러면 문어발같이 나아가서 별건 수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이게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사판사는 검사의 수사 개시 청구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신문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사판사가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그 재판의 개시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판사가 조사를 해서 인지가 되면 범죄 인지가 되면 이거 범죄다. 이렇게 범죄 인지가 되면은 자기가 바로 재판을 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에게 넘겨요. 그래서 기소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가 작성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개시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개시를 하면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딴 게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 판사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다시 검사를 불러서 검사에게 이거를 다시 작성을 해서 기소를 하라.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언제나 판사의 지시에 따라서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사는 판사가 한다. 이걸 수사 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을 하고 공소 유지를 하지만 수사와 판결은 수사 판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게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입니다. 이 오스트리아는 9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인데 프랑스와 유사한 수사 및 검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검찰청은 대응 법원이 있어요. 검찰청과 법원이 딱 이렇게 프랑스처럼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대검찰청의 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대검찰청은 고등검찰청 간의 지휘 감독 체계가 없습니다. 다만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검사는 프랑스와 같이 판사의 그 지휘에 종속이 되어 있다. 이게 같고요. 이게 오스트리아고 그 다음에 독일이 있습니다. 이 독일은 연방과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주는 각각의 주법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은 연방 헌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법이 왜 기본법이냐? 아직 우리는 더 완성해 가야 된다.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기본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방의 법이고 주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미국의 주처럼 각 주마다 헌법이 이 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해를 하는 주의 여러 가지 그 공직 기구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걸 다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법의 전통은 강력한 중세시대의 그 영주국 그 전통을 이어서 내려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연방대검찰청은 주 검찰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독일의 대통령은 실권이 없죠. 독일의 수상이 실권을 갖고 있는데 이 수상이나 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이라든가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방에 대해서도 그래요. 주는 물론이고 이 주 검찰청은요 16개 각 주 1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기관장은 주의회입니다. 관료적으로 주의 우리 주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주의회가 동의를 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 검사가 임명되는 것이죠. 스위스에서도 의회에서 임명을 하거나 민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검사는 주 법무검사회의 추천으로 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언제나 회의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국회고 또 지방의 지방의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개의 검찰청이 그 주마다 따로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병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위스는 26개의 주가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거진 최소한의 기능만 연방정부에 가 있고 이 연방정부의 대통령도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그냥 1년마다 추첨을 해서 4년이 임기인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추첨을 해서 1년을 대표를 하는 것이지 7명이 합의를 해서 합의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 주민이 각 지역마다
직접 선출하거나 지역의회에서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인데 이탈리아에서도 검사가 여기 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 다 해요. 하는데 이 검사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런 검찰 제도는 없다는 것이고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검사는 하나하나가 독립체예요. 그래서 인사 발령을 받지 않는다.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딴 데로 안 가도 된다. 자기가 가고 싶으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지를 변경당하지 아니할 부동성, 나는 이동하지 않는다. 부동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검사 하나하나가. 그래서 1992년,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이죠.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라는 검사가 우리 검사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깨끗한 손, 마니가 손이고 깨끗한 손, 마니폴리테라는 운동을 한 것도 이런 검사가 완전히 독립돼 있고 인사 발령을 받지 않는다.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그래서 이게 부패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부패한 검사는 아니니까 지금같이 상명하복의 구조에서는 엔간히 양심적인 검사도 어쩔 수 없이 발을 넣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며칠 전에도 검사가 어디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살을 했는지 어쩐지 죽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없애지 않으면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이제 미국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지막이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거를 제가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이 미국도 연방정부와 주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주 안에는 카운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카운티마다 시검장을 그 민선을 한다는 것이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외가 있긴 있는데 거의 다가 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정부의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3권으로 분립돼야 된다. 이게 이제 몽테스키에는 2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권 분립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연방과 주로 나뉘어지고 우리 같으면 지방자치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의 주 단위도 아니고 주 아래의 산하 카운티 우리가 또 군쯤 되겠는데요. 이 군의 지검장을 시민들이 뽑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입법행정사법의 상권분립 체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거기 더하기 플러스 지역의 독립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시민들이 검찰을 선출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력 그러니까 지역과 시민 이렇게 5권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남은 시간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검찰개혁 을 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장인 박병석 씨가 여야 대표를 불러가지고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굉장히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이거예요. 이게 사법개혁 특위를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뭐를 주냐 하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모든
사법통제담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국회 안에 법사위라는 게 있습니다. 18명이 있어요. 이 법사위가 병신도 아닌데 그거 위에다가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서 이 검찰개혁을 더욱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을 더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무서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만 빼앗아서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선제를 도입해야 된다. 한동훈이 검찰총장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들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적어도 지검장을 민선을 하지 않으면 이 상명하복의 검찰 제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비리를 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혁을 계속해야 되는데 13인의 사개특위를 둬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 통제를 하려고 한답니다. 통제. 그래서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제나 즐겨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과 시스템에 의지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곳은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요. 초점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법은 이 사회의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을 법과 시스템으로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원래 법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적어도 요거는 지키라.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법이 모든 걸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권을 법이 건드리면 안 되는 우리가 잘 많이 쓰는 단어죠. 법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권인데 기본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자유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자유권이 우리 생활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권 가운데서 중요한 자유권인데 자유권은 법이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법이 차지하는 영역은 10개 아니면 10% 아니면 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창조적이고 자유 이런 걸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입만 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법과 시스템에 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입에서 저는요, 한 번도 자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 두뇌 속에 이 체계가, 논리 체계가 인간이 법 위에 이 자유권, 기본권은 법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드린 사개특위라는 게 있는데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독재 정부가 되면 될수록 소위원회를 좋아한다. 이 소위원회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검찰, 그다음에 국회도 거기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소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그 박병석이 제안한 그 합의문에 나오는 13명의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 검찰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수라는 겁니다. 이 소수는 뭐에 약하냐면은 채찍과 당근에 약하도록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13명이 딱 있다. 이거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팔자 붙일 만큼 돈 주고, 그리고 나의 결점을 파고들어서 당장 내가 사회에서 매장되게 생겼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수에게 선거권을 확대를 시키면 이런 채찍과 당근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총리제, 책임 총리제, 내각 책임제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확실한 이론적 근거가,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이거는 굉장한 오류인데요. 다수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감정적이고 선동에 약해진다. 그래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사기예요. 왜 사기냐면 다수와 소수는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거기에 현명이라든가 오돈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질적인 차이를 담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는 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죠. 그러나 소수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이성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 자기의 창자를 채우는 데에 이용하게 된다. 자기가 아니면 가족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측면에서 이 소수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스위스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그때에 벌써 세월이 흘러서 1년이 됐나 2년이 됐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스위스 국회에서 기본소득을 1인당 제가 기억하기로 60만 원쯤 준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는 기본소득 하지 않겠다.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거부를 해서 그게요,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32조라고 139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대성장한 정부 권력, 과대성장한 검찰 권력,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선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을 하면은 토호 세력이 바로 하면 어쩌나 아니라고 합니다. 이 토호 세력은 검찰 사법 권력하고 결탁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39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검찰이 하려고 하는 인권 옹호에 경찰이 방해가 될 때는 이거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그 법이 있어요. 형법 139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웃기는 법안이다. 검찰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은 법만 잘 지키라. 너희들이 정치를 하려고 나서지 말라. 너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있는 법만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인권 옹호,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는 직책이다라는 이 형법의 139조는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검찰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자기네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의 영역까지 간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원전을 정책을 썼는데 이거를 정책을 잘못했다고 이거를 수사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더니 그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죠. 홍남기가 못 준다고 관료가 선출직이 임명한 관료가 선출직이 결정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만큼 선출직이 임명한 관료인 이 관료, 장관, 검찰 등이 선출직의 정치적인 영역까지 침범을 할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비례해졌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올라왔던 윤석열이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아니고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헌법 제12조 3항 그리고 법률 형법 139조 인권 옹호 조항 이거 검찰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검찰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민선제. 그래서 이 민선제를 들고 나오면요 빨갱이라고 그래요. 인민 뭐를 닮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한편에서 욕을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요. 그런 게 아니라 교육감을 민선을 하듯이 검사장도 민선한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고 그거는 먹혀 들어간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교육감 같이 그거는 오케이.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교육 수준을 막론하고 그거는 굉장히 쉽게 먹혀 들어가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다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차분히 또 시간 맞추시려고 너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못 나누셨던 이야기를 답변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들으시고 충분하게 질문이나 또는 소감이나 느낌이나 어떤 것도 좋으시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학습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 푸시고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최자영 교수님 지금 현재는 그 외국어대학 교수님으로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거짓말공화국 대한민국이라든지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하시면요. 그냥 최자영 교수가 쓴 책 이렇게만 검색해도 책이 아주 선생님 한 700쪽 정도 되죠. 책들이. 아마 몇 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최자영 교수님은 의과대학 의과대학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또 국제혁명당에 소속돼서 세상을 바꾸자고 노력하시는 분인데 오늘 시간만 있었으면 오늘 검수민박 제가 지금 잠시 후에 뭐 통과되느냐 안 되는지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아주 요점만 되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로 하신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상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아마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예. 잠깐 혁명당이라 한 건 아니고 그거는 그 홈페이지에 제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소속된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의과대학은 클리닉이 아니고 그 기초의학, 그 보건학 쪽으로 예. 기초의학이라고 그 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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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간 나면은 좀 구체적으로 최자영 교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 안 하신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 합의를 했잖아요, 야당까지. 그죠? 예. 국민의힘이 합의해 놓고 뒤집은 이유가 뭐예요? 핵심적인 이유가. 합의해서 무슨 이유? 뒤집어 버리고 합의를 아. 뒤집고 지금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막 온갖 피해를 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집어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무것도 고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뭐.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런 뜻이겠죠. 뭐. 그 이유가 뭐 있겠어요. 반대하는데. 검찰 권력에 손대지 마라. 그렇죠. 손대는 놈은 빨갱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래가지고 손 안 대고 가만히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검찰은 지금은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데 이거 지금 완전히 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토론할 때 맞짱 뜨자고 막 그러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했던 소리가 이거 우통 벗어놓고 막 가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유명했던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가 뒤집어 씌우는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고요. 예.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죽인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조국 사태, 조국 문제, 저는 뭐 정치인도 특혜를 받아서 안 되고 뭐 평등하다는 법 앞에 평등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 기준에서 윤석열이가 담당했던 조국 기준에서 윤석열이 본인 김건희 씨, 그 부인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같은 잣대로 검사를 한다면은 수사를 한다면은 지금 그 조국이 정말로 원통하게 온 가족을 아주 뒤집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좀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충주입니다. 예.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이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해놓은 것 이외에는 알맹이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조문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윤석열이 그동안의 행태나 민주당의 행태를 보는데 어느 것도 실현성, 효율성 있게 검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명확한 기준도 없고 부칙에도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한 조항으로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것을 민주당이 어렵게 통과했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검찰의 정상화, 즉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느냐,
1년 6개월 후에 된다는 보장이 제가 볼 적엔 1%도 없다고 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웃기는 얘기가 뭐를 그 6개월 뒤에 무슨 뭐를 만들고 또 1년 6개월 뒤에 뭐 한다 하면 지금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이런 정도로라도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임기가 2년 덜 남았어요. 2년 남짓 그러니까 남았죠. 1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말 뒤집기를 여반장보다 더 쉽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 믿는 게 병신이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호랭이 굴에 물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잖아요. 결국은요. 지금 검수완박 해가지고 합의안이 2년 뒤에 현실화되나 안 되나 이런 거는 그거는 저는 볼 때 그게 종이장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도 국민투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국민투표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도. 야, 네가 검수완박 가지고 국민투표하나. 국회에서도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합의했다고 해서 그게 2년까지 이렇게 쭉 절대로 안 가죠. 당장에 지금 국민투표 해가지고 까디지블락 하는데 그거는 입이 아픈 거예요. 입이 아파. 아니고 이제 일단 1라운드가 이렇게 딱 됐으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 국민투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국회에서는 국민투표 그러면 헌법 12조 3항 이거 고치자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러니까 장군 멍군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의 미래가 달려 있지. 이 합의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지켜질 수가 없죠. 당장 윤석열이 국민 투표하겠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은요. 실효성도 별로 없고 과연 1년 6개월 후에 어떻게 변할지 대단히 미흡하고 하나만한 합의안 중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힘민당이 저렇게 길을 쓰고 그것마저도 막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국힘당이 합의안을 깼으면 민주당에서 호재 아닙니까? 원한대로 통과시켜서 명실상부한 검수완박 즉 검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충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박병석이라는 국회의장이 이제 그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만일 원안 들고 나왔다.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해 줬어요. 그 국힘당이 뭐 선거권 이렇게 하는 것도 야 여차 그래 열어줄게 넣고 또 정의당이 또 4개월 아니라 뭐 6개월인가 1년 이렇게 하는 것도 넣어주고 다 넣어줬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넣어줬다야. 국힘당 너거 떠드는 것도 다 이어줬다. 그런데도 국힘당이 반대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6.1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미비하지만 결국 이거는 지켜지지 않을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게 낫다. 왜냐하면 한 걸음이라도 못 떼는 것보다 반 걸음이라도 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뭐가 그 합의안은 종이장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그것마저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자체는 제가 금방 그 사개특위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독소조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독소조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합의안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직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장 국민투표 지가 하자 했으니까 우리는 국민투표 딴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맞짱을 뜨고 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소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특위 문제를 가장 잘 짚어주신 분이, 그걸 딱 그 말씀해 주신 분이 건국대학교에 법전문대학교에 계시는 한상희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 그 PPT 제일 아래 한상희 교수님 그거를 참여연대에서 한 그 토론이 그 민선제를 위한 회의였는데 2시간짜리 동영상 URL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상희 교수님의 토론이 가장 선명했는데요. 그게 2시간짜리 가운데서 1시간 10분경에서 1시간 28분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도 거기에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딱 보면 정말 한상희 교수님이 똑똑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거의 대부분을 20분 안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0분짜리예요. 2시간짜리인데 그중에 한상희 교수님 토론한 거는 20분짜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 대부분의 일반 그 유권자들, 국민들은 이 검수완박의 내용에 대해서부터가 잘 몰라요. 예, 그렇죠. 그게 더 문제예요. 그걸 네. 알면은 어느 게 시비를 가릴 수도 있고 이런데, 누가 이거 검찰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네. 검찰이 자기네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잘 있거든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검수완박은 이게 막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검사장 민선제로 하니까 민선제 그거는 맞다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안 넘어가요. 예.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커요. 거기다가 그 교육감 선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윤석열이 그 인수위에서 국민투표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도요, 그 딱 알고 계십시오. 이사장님이 지금 헌법 그 읽기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하시면은 예.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어디 나가서 인터뷰 한번 하시고,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사장 민선제해야 된다고 이런 한 말씀만 해주시면 굉장하죠, 그 파급 효과가. 예. 저희들 같은 듣보잡하고 다르거든요.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김선필인데요. 예. 상하이에 살고 있습니다. 2가지를 한번 아유, 여쭤보고 반갑습니다. 싶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왜 검수완박이 아닌데 검수완박이라고 부르시는지 그 이유가 뭐죠? 사실 무슨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데 마치 정말 완전 박탈을 위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될 때에 예. 너무나 검찰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 너희들 막 완전 박탈해본다 막 이래가지고 완박이라고, 이제 그거는 완전 박탈은 아닌데 지금 더욱더 이제 그게 중화돼서 완전 박탈은 아닌데, 처음에요 진짜 검찰들이 막 너무너무 막 찔기게, 개고기보다 더 찔기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그 완전 박탈 해본다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런 게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완전 박탈되는 줄 아는 왜 그런 프레임을 계속 그래- 부르는지 나는 맞아. 그것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 요즘에 그 용어를 고쳐야 되겠다고 검찰 정상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금 막 검찰들이 너무 저항하니까 막 속이 디비지니까 정상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박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이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헌법 시간이어서 뭐 이게 검찰 개혁도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보면은 지금 그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자꾸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66조 3항에 보면 대통령은 조국 평화통일에 위한 성실한 이제 의무가 있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대통령 취임 선서 내부에서도 어떤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 이 당선인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이 긴장 그동안 정말 노력 끝에 긴장이 다소 완화되어 있는 이런 국면들을 계속 긴장이 보다 더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가 전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헌법을 열심히 알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발발하기 전에 그걸 막아내보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당선자 신분 때부터도 벌써 그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대통령이 돼서도 계속 이런 정책을 지속해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헌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근데 원래 헌법은 이게 헌법이라 하는 거는 지켜지지 않는다. 원래 헌법 안에는 그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헌법 자체가 서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상반되는 내용들로 가득해 있어서 헌법을 안 지킨다 이런 말은 진짜 하면은 입만 아프다. 특히 제가 지금 현재의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좀 내숭이라도 떠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인은 특기가 내숭도 안 떨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바로 그러니까 헌법 뭐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거는 별로 그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사전에는 법이라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법 이런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다.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그게 자체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제 헌법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추상적인 규정이거든요. 헌법이.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 객관적 기준을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 헌법이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에 대신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상하이 박준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윤석열이 이야기했었던 국민 투표에 대한 부분은 예. 보면 이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안위가 아니라 검찰의 안위 때문에 이걸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투표법에 대국민 문제 때문에 사실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고 현재 요소 야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쇼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방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을 놓쳤는데 대통령이 이 검수완박 가지고 투표에 붙일 수가 없다는 이유, 그 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투표법에 예. 지금 보면 국민투표법에 대외 국민에 대한 예.
국민투표법 제14조의 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걸 국민투표에 올릴 수가 없대요. 특히 이제 그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민투표는 지금 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안에 수정이 없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국민투표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검찰청법에 관련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투표에 아예 부의를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쪽 그 당선인 측 애들이 이거를 모르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언론 플레이 같고 지금 검수 안박에서 그 조금이라도 자기들은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국민 투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내 생이 말씀드린 저희 그 72조에 2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조항인데요. 이미 국민들은 우리에게 물어본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필요할 때 국민투표를 붙인다 그게 아니고 국민들은 이미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아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김선태 선생님 얘기인데요. 그거 자체부터가 저는 저희 언론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원인, 아까도 교수님 말씀 중에 일단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없애고라고 하셨듯이 그게 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그 이야기를 언론이 조금 더 꺼내줬다든가 아니면 민주당이라든가 저기들이 그 이야기를 좀 꺼내줬더라면 이 검수완박 하니까 뭐 얘네들 싸우나 봐. 권력으로 싸우나 봐. 국민들은 이렇게 하고 피로도가 높은 거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거든요. 역시 지금 저는 이제 계속 안타까운 게 언론 개혁을 안 해서 지금 이미 언론은 다 눈치 보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투쟁하고 올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미 뭐 국민들은 국민투표하제 하잔다고 하니까 야 당선인은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국민들을 저기 하나 봐 하고 굉장히 주변에서 여론이 또 좋으신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좀 어이가 없는 이게 딱 정합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과 사고방식과 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통수 때리듯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예상하기로는 검수완박은 모르겠고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드렸듯이 의원 내각제를 해서 총리를 국회에서 뽑겠다. 이거를 자기가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국민투표에 붙이고 이번에 대선처럼 조중동을 움직이고 언론을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심각하죠, 좀. 그러니까 건국대학의 한상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뜻의 왜곡, 변형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게 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것 같다. 검수완박은 물론이고 이거를 포함해서 거기에 한정된 것만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민투표 보위권을 10분 활용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제가 하나 외람되지만 좀 건의 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들만이라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은 대단히 왜곡된 잘못된 프레임을 지금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에서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국힘당이라든가. 그래서 민주당이라든가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한 당사자들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다. 검찰 정상화가 맞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만이라도 검찰 정상화라는 단어, 검찰 정상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파시키지 않으면 여론조사하면 100% 지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저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저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완전히 걸려 들어가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단어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우리들이 검수완박을 쓰지 말고 검찰 정상화, 사실 네.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우리부터라도 쓰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찰 정상화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굉장히 잘하셨고요. 근데 이쪽에서 아무리 정상화라고 고치려고 해도 저쪽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계속 쓸 것 같아요. 저쪽에 우리만이라도 그걸 과격한 반박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만이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또는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분만, 한 2분 정도만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아유, 오늘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사장님이랑 강정미 이사님이랑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예, 정말 시적절하게 이런 주제가 너무 와닿고요. 예. 이거 진짜 일반 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야 될 건데, 홍보를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주권자들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생님 좀 부산에서도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또 위헌법 국민운동 단위에서도 좀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조의 사망, 예, 사실은 폐지되었어야 할 조항인데, 그죠? 예, 그 12조 사망이 어떻게 폐지 또는 개헌돼야 되는지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뜨거운 강의시고, 최재현 교수님이 가슴이 너무 뜨거우셔서, 예, 뜨거운 강의신데 이 시간을 저희 학습자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겠다고 시간을 지키시느냐 애쓰시는 모습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한 주 잘 쉬시고요. 사실 혈압도 좀 요즘 계속 시국이어서 혈압도 좀 높게 올라가고 그런데 가슴은 뜨거울지언정 저희는 머리는 더 차갑게, 네, 한 걸음씩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꽤나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깨어있는 시민들, 각성하는 시민들, 또 그래서 헌법운동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안이 가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가는 것, 진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재현 교수님 아주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끔 제가 초대할 겁니다. 네, 가끔 배웠으면 좋겠고요. 저기 할 때 우리 또 학습자분들이 최재현 교수님 많이 뵙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꼭 초대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해에 계시는 선생님들, 베이징에 계신 선생님들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저희가 뭘 해드릴 게 없어서 멀리서 이렇게 마음만 좀 답답합니다. 빨리 그 시간들이 전부 지나가고 자유롭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시원스러운 강의 감사드린다고 상하이 박정 선생님 채팅창에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도 일주일 건강하시고요. 다음 네. 주에 저희 이사장님의 또 뜨거운 강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정미 선생님, 아까 이게 네. 뭐 자료가 안 올라간다고 누가 올려놨던데 한번 보세요. 자료가 안 올라갔습니까? 뭐 안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휴대용 교수님께 2개 받아서 링크랑 파일 받아서 예, 내일 그 학습자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밥 한번 살게요. 예.